헌법 제36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아이를 기르는 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 육아휴직 신청권. 자, 그래서 헌법은 양육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봤지만 육아휴직 신청권은 그냥 법률상의 권리로 봤어요. 자, 구별해서 기억해서 시험장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 아이를 기르는 거.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내 새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36조 1항 어디서 오겠어요? 행복추구권 보장하는 헌법 10조,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37조 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 어디서? 36조 1항, 헌법 10조, 헌법 30조 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육아휴직 신청권은 이거 예전엔 이런 권리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법률에 규정돼서 요즘에는 이제 막 인정되고 있죠. 근데 이게 헌법 36조 1항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는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육아휴직제도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 볼 수 없다. 부부 자산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자, 이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돼?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가 A하고 B가 따로따로 과세하다가 이렇게 혼인해서 이제 부부는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문제가 뭐가 있어요? 누진세, 누진세. 누진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그 세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 문제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따로따로면은 뭐 5% 이렇게 하는데 합해서 이게 세율이 높아져서 뭐 30%를 때린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결혼을 한 거 때문에 합산해서 누진세를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 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보다 더 많은 조세보다 왜 그래? 누진세 하여 소득 재분배 강은 부당. 그래서 대상에는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독신자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 36조 1항의 위반.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산정에 있어서 세대별 합산과세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세대별 합산과세. 세대라 하면 보통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종부세 법상으로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소유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만 함께 구성하는 1세대. 그럼 여기서 이제 종부세 산정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를 하게 되면 혼인한 부부나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속하는 자는 혼인을 하였거나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였던 사유만으로 아까 누진세. 그래서 합산전의 경우보다 과세 표준액이 증가 되어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 그러면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의 소유자에 비하여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죠.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조세 법률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 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이게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세대별 합산 규정은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 재산의 소유 형태를 형성하였다 모두 조세협회에 단정할 수 없죠. 그래서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서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라든지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든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 취급해서 헌법 제36조 1항이 위반된다고 했어요. 누진세율.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는 요 지문이 그대로 왔는데 종부세 세대별 합생 혼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니 아니 차별 취급. 기본권 침해가 돈을 막 재산권 침해가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별이 헌법 36조에 위반되는 여부는 자의금지 원칙이 아니라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 그게 왜 그래요? 헌법 36조 1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영역에 어떤 침해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는 혼인의 어떤 라든지 가정생활의 영역에 어떤 이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세대 3주택 이상. 최근에도 이제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소득세법 조항이 36조 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자, 1세대 3주택 이상. 너무 많은 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문제는데, 자,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를. 저 1세대 3주택 이게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에 부부가 결혼을 했어. 따로따로 있다가 결혼을 해. 한시적으로 3주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뭐 집을 팔아서 1세대 3주택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제 경과 규정을 둘 수도 있는데 그걸 두지 않은 그 부분은 이제 헌법의 한도에서 합치하지 않는다. 자,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보유주택 수를 정리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에 정하는 기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혼인 전의 보유주택에 따라 양도소득을 정하는 등의 완화 규정을 충분히 둘 수 있죠. 그래서 손지은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완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위배된다. 그래서 헌법 36조 1항이 정하고 있는 혼인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부동산 어떤 대책들, 최근 부동산 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때는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3주택.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완화 규정, 경과 규정. 그래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심하게 접근해야 돼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도 하고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민법이 개정됐죠. 그 다음에 이 판례와 개정된 민법의 취지를 반영한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무슨 헌법 교과서를 쓰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제가 교수는 아니니까 뭐 헌법 교과서가 아니라 이런 이제 수험서만 쓰는 건데, 제가 헌법 교과서를 쓰는 사람은 그 대법원 판례까지 헌법 교과서에 실을 것 같은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헌법 교과서는 그 대법원 판례까지 반영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민법을 시험으로 치르시는 분들, 예를 들어 뭐 법원 행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법원직 9급이라든지 법무사 시험,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자료로 그 대법원 판례까지 다 소개를 해놨으니까 그 판례까지 숙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민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판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올해 뭐 법원직 9급인가에는 실제로 기출도 됐고요. 근데 이제 타 시험들 준비하는 학생들은 요 판례를 잘 숙지하시고 요 판례가 나온 이후에 민법이 개정됐구나,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 판례를 제가 좀 약간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 민법을 안 배우시는 분들이 이런 판례를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강사가 있는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자, 요 사건 기억 보시기 전에 이제 좀 까다로우니까 친생 부인의 소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친생 부인의 소란 민법상 혼인 중의 자녀 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해, 그러니까 친생 추정을 받는 거예요. 부 또는 모가 그 자의 친생자 추정을 번복해서 부재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 내 아이가 아닌라고 이제 부.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친생 부인의 소.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면 선생님, 그 친생자는 뭡니까? 자, 친생자 개념과 친생부인의 소의 문제점. 친생자란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이다. 근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친생자로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생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견고해요. 좀 가정을 이렇게 좀 지키려는, 그 다음에 그 친생 추정을 받는 그 자해를 이렇게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출생자가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라. 자, 예를 들어 이제 뭐 생부가 나타나서 이제 인지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요건이 매우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하여 하고,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친생 추정을 받는 자에게 대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의해서 다툴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친생 부인의 소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소 기간의 제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그래서 이 기간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그 출생자가 혼인 중 출생자 아님을 주장하는 자 중에 생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생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친생자의 추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민법 844조인데,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셔도 요게 처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 조문 자체가 어려워. 잘 보세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게 친생자 추정 조항이에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근데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어떻게 아냐?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결혼을 하고 나서 그 10개월 후에 보통 임신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2단의 추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200일 후에 출생했으니까 칠삭동이 210일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추정해서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2단의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이혼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10개월이잖아요. 거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추정한다. 자, 요렇게 그래서 2단의 추정으로 친생자 추정 조항을 갖고 있어요. 자, 요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건 개요를 한번 볼게요. 자, 청구인은 그 이제 엄마 뭐 이제 유산슬이냐 뭐 요즘 많이 이제 유행하는데, 아무튼 청구인은 엄마 그 전 남편과 혼인했다가 2012년 2월 28일 이혼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후 이제 다른 두 번째 남편과 동거하면서 2012년 10월 22일 날 딸을 출산했어요. 그러면은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2월 28일, 10월 22일 하면은 8달 정도 텀이니까 한 240일 정도 되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잖아. 그러면 300일 이내니까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걸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현재 그 결혼 중에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러면 요 사람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다투려면 친생 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출산했는데 뭐 이제 일부러 딸을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하는 거야. 요 두 번째 남편의 그 성을 따가지고. 그런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844조에 따라 혼인 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부에 기재되므로 전 남편의 성에 따라 기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출생신고를 보류한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 요 딸이 요 두 번째 남편인 송모 씨의 친생자로 확인된 거예요. 근데 딸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남편은 이 딸을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려고 하는데, 그 인지라는 얘기는 내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 인지도 친생 부인의 그러니까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친생 부인의 소로만 그거를 이제 뭐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 이렇게 제3자가 이렇게 그 친생 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해서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이에 그 엄마는 민법 844조 844조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집행을 청구한 사안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친생 추정이 미치면 친생 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친생 부인의 소로, 그러니까 제소권자가 굉장히 제한되고 제소 기간도 제한이 이제 이런 엄격하다라는 문제점.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시험에 자주 나와. 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이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 그러니까 예전에 2005년 이전에는 무슨 규정이 있었냐면, 여성이 이혼하고 나서는 6개월 이내에는 재혼을 못 한다라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전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의 그 아이가 났을 때 부성이 충돌할 우려가 있게 말도 안. 그래서 이제 삭제. 이혼 숙려 기간 및 조정 전치 주기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 시간 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따라, 그러니까 이혼 숙려 기간 한 보통 3개월 기간, 그거 한번 자녀들 생각해서 좀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혼까지 시간 간격이 혼인 파탄으로부터 요까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이 전 남편이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그러니까 임신하여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게 되었죠. 그런데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르면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 남편이 친생 추정을 원하지도 않고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돼서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민법 제정 이후에 사회적, 법률적, 특히 의학적 사정 변경, 뭐야? 유전자 검사.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 부인의 손을 거치도록 하는 이런 거는 뭐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그 다음에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민법을 따로 시험 보지 않는 학생들은 요까지만 이해해도 충분해요. 자, 저랑 같이 충분히 이해하셨죠? 근데 그 민법을 시험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법원행시라든지 법무사, 그 다음에 번지 구급, 특히 이제 변호사 시험. 이제 그분들 위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민법이 개정됐어요.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건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 생부, 두 번째 남편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친생 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이거 민법에서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요 내용은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그 이제 법원에서 혈액형 검사라든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허가를 해주면은 친생 추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거예요.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그래서 친생 부인의 허가 청구 엄청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그 생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면 생부가 가정법원에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은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으로 결정하는데 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라 생부가 이런 다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 추정의 효력을 배제. 엄격한 그 친생 부인의 소를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이제 계속 시험에 나죠. 자,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이 판례는 뭐냐면 그 헌재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개정된 민법을 다 반영해서 최근에 나온 대법원 중요 판례인데 요거는 이제 그 민법이 들어가는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요 판례 한번 다시 숙지하면서 정리를 할게요. 혼인 종료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 이제는 이제 머리에 싹싹 들어오실 거예요. 자,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르면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 남편이 친생 추정을 원치도 않는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 등록부에 전 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고 이는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다. 근데 이는 민법 제정 이후에 사회적, 법률적, 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야. 왜냐? 민법이 개정됐고 그 다음에 이 헌법 불합치 결정과 개정된 민법의 취지를 반영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판례는 잘 정리해서 시험에서 꼭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